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개막일 당일 6월 16일 녹초가 된 채 취리히 공항에 내리는 동양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었죠. 한국은 일본을 1승 1무로 제치고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꽤 멀었습니다. 미군 군용기를 빌려 탄 한국 축구팀은 일단 일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를 잡아 타려고 했는데 업무 처리 미숙으로 예약이 불확실하게 되는 바람에 두 자리가 그만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들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영국인 신혼부부가 영문을 물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영국인들은 월드컵에 가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팀은 비행기에 탈 수 있었죠. 천신만고 끝에 한국팀은 6월 16일에야 취리히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경기는 다음 날인 6월 17일이었습니다. 상대는 헝가리. 이때 헝가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유고슬라비아를 꺾고 금메달을 딴 이래 무패의 가도를 달려왔던 세계 최강팀이었습니다. 지쳐서 뛸 기운도 없는 한국 선수들과 전설적인 왼발의 달인 피렌체 푸스카스가 이끄는 마자라 군단의 만남. 말할 것도 볼 것도 없는 경기였습니다. 9대 0이었죠. 선수 교체가 없던 시절 후반 나절에는 선수 4명이 지쳐 나가 떨어져서 7명이 11명을 상대하는 장관을 연출했으니 9대 0도 기적적인 스코어였습니다. 비록 9골을 먹었지만 선방했다고 극찬을 받은 골키퍼의 이름은 홍덕영이었습니다. 해방 무렵 홍덕영의 집안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서점과 체육사를 운영했던 자본가 집안이었고 당연히 공산당과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빨갱이 세상이 싫었던 홍덕영은 혈혈단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고려대의 전신 보성 전문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올라탄 전차 안에서 보성 전문 학생들이 보성 축구팀의 골키퍼 걱정하는 걸 듣고 축구부를 찾아 골키퍼를 자원하고 그 학교학생이 됩니다. 1948년 12년 만에 올림픽이 재개됐습니다. 장소는 런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조선 사람들은 12년 전 베를린 올림픽의 금메달의 기억을 잊지 못했고 태극기를 앞장세워 올림픽에 참가하기 열망했습니다. 성금이 모아지고 복권이 판매되고 미 군정도 거들면서 조선 올림픽 대표단은 런던으로 향합니다. 마라톤은 최대의 기대 종목이었지만 축구도 그랬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 대표팀이 우승 후보 스웨덴을 물리치고 8강에 오른 베를린의 기적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조선 대표팀의 정신승리는 첫 판에서 멕시코를 잡는 기염을 토하며 극에 달했습니다. 5대 3으로 이겼습니다. 나름 축구 좀 한다고 주름 잡는 멕시코는 넋을 잃었고 한국 선수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 메달 색깔이 문제가 아닐까. 다음 상대 스웨덴은 바로 12년 전 베를린 올림픽에서 축구라면 조선보다 한 수 아래인 일본 팀에게 깨진 팀이었습니다. 까짓거. 그러나 한국팀은 스웨덴에게 기록적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홍덕영 골키퍼가 온몸에 멍이 들었다 할 정도로 바이킹의 후예들은 한국 골문에 쉴 새 없이 슛을 때려 넣었습니다. 강슛도 강슛이지만 당시 축구공 가죽에는 그대로 물이 스며들었던 바 수중선으로 펼쳐진 스웨덴전에서 홍덕영은 물먹은 가죽 덩어리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시퍼럴 밖이에요. 홍덕영 본인의 회고로 9대 0까지는 샜는데 그 뒤론 몇 골을 먹었는지 모르고 다음날 기록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12대 0. 그로부터 6년 뒤 스위스 월드컵에서도 한국 골문을 지켰던 홍덕영은 헝가리에게 9골을 먹고 터키에게 7골을 헌납하는 불운의 골키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명골키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15대 0, 20대 0의 불후의 세계 기록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매몰차기로 이름난 스위스 사람들에게 한국팀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국 전쟁이야 유럽에도 꽤 알려져 있었을 테니 요즘으로 하면 막 내전 끝난 아프가니스탄 축구팀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일단 복장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출국 전 외상으로 맞춰 입은 양복인데 기장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의 다리를 덮지 못하고 깡총하니 발목을 덮을랑 말랑했던 거죠. 직구준 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짧은 바지가 유행이요? 그때 홍덕영이 야무지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요. 물자 절약을 애국으로 생각하고 바지를 짧게 입었소. 이런 형편이 알려지자 유럽 사람들의 온정신이 발동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숙소에는 온갖 옷가지며 음식, 스위스 시계와 현금까지 잔뜩 쌓였다고 합니다. 동정은 동정이고 이런 팀을 월드컵에 출전시키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파 회장이자 월드컵의 아버지라 할 줄 리메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나라가 처참하게 패했다지만 수십 년 뒤 일을 누가 안단 말인가. 줄 리메의 반박 겸 예언은 들어맞았습니다. 그로부터 48년 뒤 2002년 한국은 월드컵 유치국이 됐고 4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냈으니까요. 줄 리메는 벌써 고인이 됐지만 홍덕영은 살아있었습니다. 월드컵 개막 즈음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병실에 TV가 따로 없거나 시청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병원을 나와 아들 집에 가서 축구를 봅니다. 폴란드와의 첫 경기를 보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반세기 만에 후배들이 이 늙은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대견했어. 기가 지릴 정도로 많은 슛을 막아내고 또 하도 골을 먹다 보니 징글징글해져서 공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 공을 관중석에 차버렸던 옛 골키퍼가 깡총한 양복 입고 다니면서 웃음을 사고 등번호를 꿰매 입어야 했던 전쟁통 한국 대표팀의 골키퍼가 월드컵 첫 승을 목도하는 심경이 어땠을까요? 지난 반세기 한국은 정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히 세계사적인 변화라고 할 만하죠. 폐허와 슬픔밖에 남지 않았던 나라의 대통령이 G7 모임에 초대되고 당당히 그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홍덕영 골키퍼의 1954년 6월 17일을 오버랩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줄 리메의 예언 같은 질문을 되새깁니다. 지금 한국이 저렇다지만 수십 년 뒤 일을 누가 안단 말인가?